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 차원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이거는 나 몰라가 방관하는 거고. 기업 대 기업이면 거기는 나라가 소프트뱅크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네이버 이쪽에서 관여를 하니까 근데 힘 대 힘에서 아무래도 운동장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나라가 최소한은 평평하게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인프라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대로 받던가 원래대로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융화돼서 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줄 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거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협조해서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우리가 그 라인을 뺏기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부가 들어서고서부터 일본에 가서 그냥 읊조리기만 했지. 그런 하나하나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잘한 거가 뭐가 있어요. 좀 잘 어우러지게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어쨌든 이웃 나라니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외교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라인, 네이버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공들여 쌓아올린 탑을 이대로 강탈당하느냐,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지,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필요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일 관계도 함께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연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 고베 총영사를 지내신 분이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각 현재 제1뉴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민 교수께서 도쿄대에서 경제를 공부하셨는데 일본 경제 연구를 하신 거죠? 예, 뭐 일본 경제 연구를 했습니다. 예. 자,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이 개발한 라인이 일본에서는 카카오톡이 우리의 대세인 것처럼 보편적인 메신저 1억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잘 뭐 일본에 가신 분들은 가서 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보시고 뭐 광고도 보고 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 라인이라고 하는 메신저. 예. 이름은
이 메신저 이름이 라인입니까? 라인 야후입니까? 메신저 이름은 라인. 라인입니까? 예, 예. 네. 그 뭐 라인은 그냥 저희 뭐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의 카카오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뭐 아주 어린 아기들 그다음에 아예 스마트폰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예. 빼고 나면 모두가 쓰고 있는 거고 뭐 민간은 당연히 쓰고요. 정부에서 뭐 예전에 이제 아동 수당이나 보조금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도 왜 그 공동 인증할 때 카카오톡 쓰듯이 예. 라인이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또 많이 씁니다. 라인웍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채팅, 메일, 주소 관리, 고객 관리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은 라인은 뭐 중요한 사회 인프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 사용자인데 이게 한국 기업이 개발했고 지분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일본 국민들이요? 그 부분은 세모. 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 네이버가 일본에서 라인을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한국 기업인 거를 그렇게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진 의장도 이제 굳이 한국 기업인 거를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게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1년 이후입니다. 그렇죠. 2011년 한 6월부터 라인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 네이버가 일본에서 이제 유능한 일본인들 기술자들 많이 채용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맞는 정서에 맞는 캐릭터도 개발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 도입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라인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 뭐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에도 한 전체 다 합쳐서 한 2억 명 쓰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이제 일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쓰기 시작해서 퍼진 거예요. 이 국가들이 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랄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 거라고 알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가 모 회사였다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도 지금은 꽤 있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일본의 플랫폼으로 알고 있고 소프트뱅크의 대주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정희 한국계 일본인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한국계 일본인이지만 손마사요시죠. 일본인이죠. 네. 그러니까 예. 한국계 일본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1교포. 예. 일본인인데 네. 뭐 소프트뱅크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본이 우리 문화는 모르겠는데 네네.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 차도 잘 안 타고 다니고 이게 2011년 그 당시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뭐 다들 알려진 얘기지만 이제 2011년 3월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도쿄에 있었는데 다들 전화가 이제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만 또 한국 유학생들만 카카오톡으로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당시 이해진 의장이 일본에서 보고 메신저가 없으니까 이제 메신저를 새로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고 아까 뭐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입자 수는 대성공을 거뒀죠. 엄청나게 예. 많은 사람이 빨리 가입을 했지만 이게 이제 라인이 경영 실적이 좋았느냐 그러면 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인을 경영하면서 사실 그게 수익 모델이 뭡니까? 수익 모델이 광고입니까?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뭐 예. 만화를 보든 뭐 뭘 사든 결제 앱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인이 뭐 9,600만 1억 명 가까이 쓴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없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그 소프트뱅크랑 합병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라인하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페이 전쟁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앱 결제 전쟁인데 소프트뱅크는 이제 페이페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결제 시스템. 그렇죠. 그다음에 라인은 이제 라인페이 그거를 이제 보급시키고 싶어서 둘이 이제 출혈 경쟁을 했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한 100억 엔 정도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는 그 3배
300억엔 투입해서 이제 맞불을 놨는데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보니까 구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위챗, 구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이제 둘이 싸우다가 둘 다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되면 구글이나 위챗이나 예. 미국, 중국 기업들이 와서 이 시장을 잠식하겠다. 그래서 힘을 합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을 합쳤는데 문제는 힘을 합쳤는데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예,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제가 다시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아마 두 기업이 경영적으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22년에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거기서 이제 두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 사이에 좀 동상이몽하는 이 부분이 이제 생기기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요 예. 이야기 전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네네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왜냐하면 다른 분께 넘어가야 될 네네네. 순서라서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 구조를 알아야 그런데 50대 50으로 지분은 했다고 하는데 정작 그 A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사의 인원을 보면은 일본 사람이 3대 2로 더 많고 네네. 심지어는 이 라인 야후의 내부 이사의 구성을 보면 4명이었고 사회이사도 4명인가 그랬는데 사내 이사를 2명으로 줄이면서 한국인 CPO인 신중호 이사가 또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상당히 일본이 경영을 지배적으로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죠. 예, 2019년에 이 라인 야후가 됐을 때 예. 그때 이미 이 이사진 구성이 일본인이 3명이고 한국인이 뭐 2이었고 사실상 이제 일본 기업으로서 경영은 일본 측이 담당을 하고 기술이나 이제 이런 데이터 관련해서는 한국이 담당을 하는 이런 구조였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뭐랄까요? 이거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좀 꼭 이사진을 보고 일본 사람이 많으면 일본 기업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는 뭐 주주를 보고 그러면은 구분해야 되느냐. 그럼 외국인 주주가 많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냐. 예.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제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네. 이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일본인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다분히 있었던 경우가 아니냐라는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본인들 위주라기보다 그 기업의 경영 전략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겠죠. 예. 예.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국적에 상관없이. 국적과는 무관하게 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이루어졌을 합니다. 것이다. 예, 다만 예. 이제 구성은 일본인이 더 많았다. 네네. 자, 조진구 센터장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일본 정부가 이 총무 상위 행정 지도를 하는 결정적인 빌미와 이유는 바로 이 5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유출건이 어떤 건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중국에서 해킹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구체적인 거는 저보다 이제 이창민 교수가 더 자세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11월에 정보가 예. 유출이 됐을 때 사실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유출 사실을 알고 라인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40만 정도였대요. 근데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중국인이 그 개인 정보에 관해서 뭔가 들여다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또 제기가 됐었던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또 중국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인 개인 정보를 중국이 혹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뭐 40만 명에서 50만이 넘는 것까지 확대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이냐 하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했는데 예.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미흡했다 총무성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를 했던 것으로 행정 지도가 2번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 라인 쪽에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딴지를 건 거죠.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총무성에서 볼 때. 예. 더군다나 문제는 이게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게 사실상 일본인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여러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아까 이창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온 기업이다. 예.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이었던 지배구조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냐. 원래 행정지도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이건 기업과 기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낼 것이냐 그런데 전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성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다 기업에서 강구할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관계의 구조의 변화를 좀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양기호 교수께서는 지금 일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최근에 또 주 고베 총영사도 역임을 하셨는데 이 행정 지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행정 지도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는 것은 보안 강화를 이야기하면 될 텐데 지분 조정 이건 대장성도 아니고 총무성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을 다른 국가에도 요구하는 것이냐.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이 상당히 눈치를 보는 한국이라서 뭔가 한국에 대해서 좀 만만히 보고 일본 총무상이 심지어는 뭐 일본 총무상의 뭐 저 선조가 무슨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또 이야기도 납니다. 일단은 이 행정 지도를 어떤 성격으로 보시는지요? 행정 지도는 사실 이제 일본의 독특한 어떤 관료 문화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정부가 기업과의 관계라는 것이 소송이라든지 갈등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 조치로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없기 때문에 자민당, 재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관료 이 세 개가 합체화돼 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제보다 사실상 법률보다 더 강한 행정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만의 독특한 행정 문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올권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간의 재배 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주식 배분에까지 어떤 재조정을 하라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거예요. 이건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이랬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주 100%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외국계 기업이 관련돼 있고 뭐 일본 쪽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정말 9천 명에 이르는 일본인들의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를 한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의식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또다시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배구조로 바꾸게 되면 결론적으로 완전히 매각하고 나가라는 식의 지금 그런 요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일 간의 투자협정에 이게 어긋난 게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WTO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반복되게 되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과연 내가 일궈낸 기술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비근화로 많이 나오는 게 카를로스 곤 회장 사건이거든요.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의 맞습니다. CEO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닛산이 엄청나게 그 부채가 심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망할 지경이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프랑스. 그런데 이제 프랑스하고 합작을 통해서 르노에서 카를로스 곤을 회장으로 보냈고 완전히 부활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임죄로 약 500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카를로스 곤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일본 사법부에서 한 달 동안 거의 독방에 가두다시피 했어요. 달아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부가 동시에 지금 이제 그 비행기로 도주해가지고 예. 지금 레바논에서 일본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종의 드라마도 만들고 지금 그런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첫 사례는 아니에요. 이전에 예. 이제 까르로스 곤 사례도 있고 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그 행정지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나치게 이런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시장 경제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바로 일본입니다. 예. 또 따지고 보면 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걸 한국인들이 만든 기술력으로 일궈온 것이고 지켜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떤 면에서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리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늦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이니까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아하. 저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사태가 좀 진정되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은 있어야 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네이버는 조용히 협의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일본 내의 어떤 경제적인 운영 상황 이런 것도 대체로 또 현장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이창민 교수인데 냉정하게 보실 때 일본 총무성이 한국으로부터 여론의 반발이 나올 걸 예상 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전달된 것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 좀 라인이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SNS 매체가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이게 기술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 이 부분만을 철저히 따져서 어떻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 괜찮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거 한 가지만 덧붙이고 가면 정보 유출이 크게 이제 3차례 있었습니다. 3차례. 언제 있었냐면 2021년에 2021년 우리 언론에 나오는 건 이제 작년 11월 정보 유출 건이 많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일본에서 더 크게 화제가 됐던 거는 2021년에 있었던 정보 유출이고 이때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조진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그 중국인 기술자가 32차례에 걸쳐서 일본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봤다. 이것도 라인 데이터 센터인가요? 상하이에 있는? 라인 데이터 센터인데. 근데 이게 그때 왜 문제가 됐냐면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고 있죠. 이 국가정보법은 중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에 기업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일본 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어떤 공포심 때문에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행정지도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국내로 옮기고 그 다음에 중국 하청기업에서 이 데이터의 액세스를 금지시켜라. 이거를 이제 행정지도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2023년에 2차례 이제 또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서 9월 사이에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11월에. 예. 그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0만 건이 유출됐다. 뭐 이런 거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종합해서 이제 1차 행정 지도를 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2차 행정 지도를 했고요. 아까 양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 행정 지도는 원래 1940년대 일본이 전시기에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전쟁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그 일방적으로 기업들에게 전쟁 물자 생산하기 위해서 했던 시스템인데 다른 거는 다 이제 90년대 이후에 해체가 됐는데 이 행정 지도만 아직 남아 있어서 굉장히 그 일본적인데 지금 총무성이 이 지분 조정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분 조정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지분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일본식 화법인데 말하자면 수출 규제란 말 안 쓰잖아요. 일본에서 수출 관리 강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조정이라기보다 지분 관계의 재검토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뭐 비슷한 내용이군요. 똑같은 내용이죠. 어버치나 매치나인데 뭐 지분을 그러니까 매각해라 이런 표현은 없다는 뜻이고 이게 총무성이 그러면은 순수하게 그 이 정보 유출 건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 사건에는 지금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경영 측면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만 2022년에 AI가 등장한 게 굉장히 커요.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에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투자를 한 거죠. 사실은 소프트뱅크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그 구독자 수를 뭐 10,000명, 10만 명 늘려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하냐면 100만 구독자 그 채널을 그냥 돈 주고 사요. 인수합병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 소프트뱅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메신저 하나가 딱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랑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생겼는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사업 영역이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가 라인뱅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인터넷 은행을. 근데 그거를 소프트뱅크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페이 은행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손정희 이 회장의 마음이 심경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2022년에 챗GPT 열풍이 불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원래는 소프트뱅크의 전략이 뭐였냐면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를 같이 공동 투자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기술을 제휴받아서 직접 소프트뱅크가 AI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MS가 AI가 상당히 앞서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네이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AI 생성형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학습이잖아요. 예. 데이터를 이제 자기들이 관리를 직접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 동남아에 있는 2억 명에 가까운 이 데이터는 앞으로 만들 생성형 AI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안전 보장 이슈인데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조금 짧게 해주시면요. 네. 예. 아니 이게 중요한 거라. 네네네. 요거 꼭 해야 되는데 2022년 5월에 일본에서 경제안전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 11월에 이 경제안전보장법에 따라서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정부가.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라인야후가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라인야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뱅크, 엔티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본 정부가 전력가스, 석유, 수도, 철도, 인프라 관련해서 중요한 기업들을 14가지 분야의 중요한 기업들을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뭔가를 위탁한다든지 할 때 정부에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야후는 데이터 센터를 한국이나 중국에 지어서도 안 되고요. 짓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으로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무성 입장에서는 경제안전보장법에 따라 그건 이미 이제 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순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11월에 이 지정이 됐는데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이게 유예 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끝나기 전에 행정지도를 2번 한 거는 속뜻은 뭐냐? 야, 좀 있으면 이거 끝나니까 너희 끝나면은 더 혹독한 시련이 온다.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빨리빨리 이 국가 기관망 네트워크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사실은 이제 시그널인 거죠. 예.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인 야후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야후가 소프트뱅크가 일본 야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야후를 검색 엔진을 M&A에서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야후 재팬이 됐고 그게 나중에 라인하고 합쳐지면서 라인 야후가 된 거죠.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양기호 교수 먼저 여쭤보고 바로 조진국 선생 넘어갈게요. 100번 이해를 하더라도 뭐 데이터 센터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뭐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보안 조치 강화라든지 경제안보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라인야후의 일본인 이사들 또는 A홀딩스 바로 라인야후 위에 있는 지주사입니다. A홀딩스가 더 잘 알고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네이버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일본의 행정 지도도 있지만 양 교수님 보시기에는 약간 이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도 조금 넌지시 일본 정부가 자극을 해주면서 네이버를 좀 치도록 방임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이제 차별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대량으로 유저들의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내는 구글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야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사실은 외국에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일본에 다 일본 국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차별적으로 라인의 데이터베이스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쪽에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차별적이죠. 한국에 대한 차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미중 사태가 된 틱톡 같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이걸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유저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런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그런데 이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반도체를 둘러싼 전쟁이라든지 또는 적성 국가로서의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미국 내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법률이 통과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거기서 중요한 항목은 뭐냐면 캠프 데이비드 작년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북 정책 또는 대중 정책에 있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경제, 기술 안보,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또는 이제 공급망 안전망 구축 이런 등등까지 확대시켰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말한 경제 안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고 연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일본이 깬 겁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이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일본. 예. 한미일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채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일본이 이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을 차별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은 사실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양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경제적인 관점도 있지만 앞서 이제 이창민 교수가 말씀한 경제안보법 관점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조진구 센터장님 속보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오후에 네이버가 일본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이버가 이렇게 결정하면 일본의 행정지도나 경제안보법 관련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도 우리 국민들이 떠들썩하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실에 우리 지분 매각은 안 한다라고 알려줘야 뭔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네이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 그런 거를 전달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자기 업에 이익이 될지 어떨지 아마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됐다고 한다면은 네이버조차도 기업의 이익 차원에서만 검토하는 수준을 좀 넘어섰다.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의 국민들 사이의 어떤 감정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나의 네이버로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방 뭐 양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경제 안보라는 것도 그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급망 얘기도 하죠. 아까 말씀하신 기간 인프라에 관한 얘기도 하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 또 특허 이런 다양한 분야가 모두 경제안보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인프라도 하더라도 14개 중에서 이제 전기통신에 관한 건 하나, 라인에 관한 건 하나이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또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해 왔나 하는 거를 또 반추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성이 하는 이 행정지도라는 게 월권이냐 아니면 적절한 행정지도였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예. 단순히 이거는 총무성이 관할하는 전기통신 무슨 법인가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상위법에 있는 경제안보법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지분을 매각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본관계를 수정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애들로 표현한 말에 다 지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그 일본에 대해서 그 뭐 반박하거나 비판할 땐 좀 그 팩트 체크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이창민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손마사유시, 손정희라고 한국계 만약에 한국하고 뭔가 이익이 충돌했을 때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충돌이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뭔가를 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소프트뱅크 그룹은 일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AI 혁명을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앞으로의 주력 모델로 전략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 안에 AI형 반도체도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총무성도 일본 정부도 여기서 좀 끊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소프트뱅크 그룹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등에 업고 혹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기업의 앞으로의 제도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속내도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진구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네이버가 대응해야 될 상대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하고도 뭔가 협의, 조율 정의를 필요가 있을 거고 실제로는 아까 양기호 교수께서는 정부에 대한 질책도 했고 그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은 또 이미 이전부터 네이버와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네이버가 일본 라인 야후 지분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달한 배경은 뭐고 요거하고 이창민 교수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지금 이 상황이 소프트뱅크하고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게 여기서 네이버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뭐 지분을 팔면 10조가 생기니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 아니면 지분을 어느 정도 내주고 안정적인 2대 주주로 일본 정부와의 갈등은 피한다 또는 서로 합병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중요한 사안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과 디지털 우방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일본이 디지털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CPTPP 3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3원칙. 그게 세 가지 원칙인데 그중에 하나가 국경을 자유롭게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CPTPP에 가입한 나라는 전부 다 그 조건을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CPTPP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장벽도 하나가 바로 그 정보의 월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이 정보의 월경을 허용하는 나라가 50개국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하고 CPTPP 가입한 나라들. 그 50개국에 대한민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정보 데이터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총무성이 그렇게 딱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뭐 일본 정부를 비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원칙대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디지털 말하자면 이제 디지털 우방국이라고 저는 표현한 디지털 우방국이 아닌 상대에서 경제 안전 보장상 중요한 기간 산업에 지분이 들어와 있어서 일본인들 개개인의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부가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CPTPP 가입을 추진하든지 한일 디지털 협정을 맺어야 돼요. 지금 미일 디지털 협정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사실 명분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디지털 우방인데 이거 왜 데이터의 월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일본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방이 아니거든요.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본질적인 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서 경제안전보장 관련한 어떤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23년에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니 한미일 안보 협력하자고 입으로는 했는데 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협력은 입으로 하고
시스템은 경제안전보장 각각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경제안전보장 이제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리가 생기면서 총무성과 소프트뱅크는 나름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착착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굉장히 당황한 거고 정부는 어디서부터 손대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양교 교수님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틱톡 같은 것도 일본에서 사용하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적성 국가라면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논리라는 것은 일본 그러니까, 측의 입장에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일본 측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닌데 그 시점에서 이제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아마 이제 네이버 그 라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를 라인을 활용해서 일본 정부가 많이 활용했다가 2021년에 대규모 정부 유출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공공 분야에서는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틱톡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틱톡 규제하는 거는 사실은 시장 논리로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사실은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아니 근데 그 행정 지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건 말하자면 운용의 재량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인 겁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좀 긍정적인 면을 평가한다면 행정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과라고 지금 외교 성과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적어도 한일 간의 산업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라든지 또는 총무성하고 행정안전부 간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 무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한일 간의 물밑 속에서 교섭을 하면서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방치한 건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동의하면서 그 얘기 쓰거든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 있잖아요. 반일 감정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요. 총무성이. 사실은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한국에 어떠한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쪽인지 뭐 지금 교수님은 이제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알겠습니다. 거죠. 이 대목에서 조진국 센터장에게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감정이 우선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더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다.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외 고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을 했고 또 한 정치인은 한 당의 대표는 독도를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해결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지금 진행자분께서도 왜 고조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정조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지금 누가 누구의 뭐 자손이다 손자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이고 독도를 가는 거 뭐 우리의 영토니까 정당의 대표 정당에서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아마 이 네이버 사태가 있고 나서 당에서 결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미리 이전부터 아마 독도에 갈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2012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를 간 적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인데 영토에 독도를 가는 건 누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근데 아무도 역대 대통령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갔다. 그때도 국민들 여론 분분했습니다. 찬반 여론 나눠져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지금은 너무 윤석열의 대일 외교라는 것이 굴종의 고리 외교라는 국민들 좀 약간의 반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고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퍼주기만 해주지 제대로 받는 건 없지 않느냐. 우리 국민과 기업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건 저는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할 다 정당이 하는 역할은 일정 부분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양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또 2부로 이어갈 테니까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도 2부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2087님. 지난 정부처럼 무조건 일본을 외척하는 건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무조건 엎드린 외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910님. 라인 네이버 사태는 기업 정부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35님. 우리 정부는 우호국가로 일본을 생각하는데 일본은 철저하게 자신들 기업, 국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우호국가인 거 아닌가요? 커피를 마시면님. 정부는 여론이 들썩이니 이제야 나서는 걸로 보여 국민으로서 씁쓸합니다. 물밑 작업이 있어왔던 걸까요? 자국 이익, 우리 기업 이익을 최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구름이 조아님. 일본과 우리 간의 경제 안보 등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향후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일본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맡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앞으로 3년 또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분석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참 한일 관계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경색됐던 관계가 급진전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긍정적인 평가 또는 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평가 다 공이 놓여 있는데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한일 관계 대일 외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은 너무 일본의 대일 퍼주기, 양보하기 이게 너무나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도 경색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예.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하고 기업이 완전히 책임지는 형태로 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채무 변제로 한다. 그래서 한국재단에서 다 지급한다. 지금 뭐 그동안 했고요. 예.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뭐 평가 또는 반발이 이제 반반이 있었는데 진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한계에 부딪힌 상태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대일 외교에서 하나의 큰 성과라고 이제 윤 정부에서 계속 선전을 했었는데 예.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지금 그 피해자들 4분 본인하고 유가족이 공탁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현금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럼 그 돈을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진행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최소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아쉽게도 그때 처음으로 모인 돈은 포스코가 40억 원을 냈고 나머지 2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한 42억 원 정도가 있어요. 예. 그 돈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도 우리가 이제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것도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2016년에 일본 기업들을 소집을 해서 강제징용 판결이 나더라도 청구권 자금으로 끝난 거니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일종의 행정지도 있었다는 걸 저는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일본 기업들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돈 일행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면 기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부금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어떤 정책의 역학 구조도 완전히 바뀌고 해가지고
이미 한국 측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봉착이 됐고 만에 하나 이제 뭐 이게 현금화가 진행이 된다면 한일 관계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점이 하나 지금 문제고 저는 그래서 그럼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담한 결단을 했다.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오염수 문제, 그다음 이번에 라인 사태, 그다음에 또 뭐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정원 교과서에서 독도를 뺀 지도에서 뺀 사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뭔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예. 대일 굴종외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한 건 두 건이면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5건 6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하다는 평가. 조진구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전체로 본다면은 지난해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방적인 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예. 5월 달에 이제 11년 만인가요?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되면서 예. 관계가 정상화됐다. 또 우리 대통령도 가장 많이 만난 외국 정상, 또 기시다 총리도 가장 많이 만난 예. 7번인가 8번인가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익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거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예. 본다면 우리가 좀 미흡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좀 너무 약했다 하는 거예요. 진전된 것은 어떤 면이 그래도 있다고 좀 발견할 수 있을 부분도 있을까요? 국민 간에 이제 왕래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한일 양국 국민이 이제 한 1,000만 명 가까이 합쳐서 왔다 갔다 1,000만 명은 안 되죠. 예. 200 몇십만 명이 일본인이 왔었고 우리가 600 몇십만 명이 또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 많은 숫자의 교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전에 1,000만 명 정도가 1년에 왕래를 했던 것이 코로나 때 완전히 거의 단절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서 거의 이제 회복되는 수준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제 더욱더 가깝게 이제 오며 가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작년 그 일본 내각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친근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조사가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012년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간 뒤에 일본 국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거든요. 예.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이 계속 많았다가 작년 조사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거를 일본 국민들이 친밀도, 호감도 이런 데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것과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본다면은 무슨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통화 스와프 문제가 다시 또 하고. 지소미아 문제가 복원이 됐다든가 혹은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조치들이 취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 다시 복원됐다 하는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금융 위기가 됐을 때 통화 수화 문제가 어떤 효과를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그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예. 그 반면에 일본은 경제안보법이 2022년 5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2020년, 22년, 21년에 나온 거냐 하면 아니에요. 2019년, 20년 계속 그 줄기차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에도 보면은 이제 안보실장 밑에 차장이 3개로 늘어났어요.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차장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다 경제안보라. 안보와 연결시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부 다 경제안보와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경제안보에서 우리는 말로는 떠들었지만 경제안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 법안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은 외국에 대해서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투자하겠다. 예. 일본에 가면 일본에 뭐 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었지 실제로 외국의 투자가 한국에서 얼마큼 이루어졌다. 이런 상호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성적표라고는 말할 수 없다. 바로 이 대목인데 이창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양교 교수님도 말씀은 한일 관계가 좋아진 것은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건 뭐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경제적인 좀 양국 관계의 진작 경제 지표나 또는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산업이나 이런 데 피해받는 것을 일본으로부터 직접적 지원을 받는다지 현실적인 이해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어떨까요? 예, 지금 뭐 제 두 분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뭐 일단 여론이 뭐 퍼주기 외교 워낙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저는 밸런스 차원에서 좋은 거 뭐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경제 부문에서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2023년 3월에 정상회담 하고 수출 규제 해제할 때까지 4개월 걸렸거든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 일본 같으면 아마 한 2년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어디 유튜브 가서 2년쯤 걸릴 거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당황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4개월 만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해서 이 부분은 일본이 굉장히 호응을 했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그 당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잔의 반을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채웠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복원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이제 반도체 소재 상품목 중에서 이제 불화수소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2023년에 이제 복원하고 나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거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하려다가 아무래도 좀 수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이제 일본 걸로 이렇게 왔다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수출 규제 되고 그 전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흐르는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든 다음에 수문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문의 문을 닫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닫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고 했다는 거는 다시 이걸 댐을 철거했다는 뜻이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 해서 투자나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한국 벤처 기업들이 지금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의 벤처라든지 특히 바이오 쪽에 해서 지금 일본의 투자를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기는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꽤 늘었습니다. 꽤 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공급망 협력도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한일 간 협력 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뭐 롯데케미컬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그 전부터 좀 물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MOU를 맺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고 하는 측면이 있죠. 이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급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했는데 일본이 뭔가 좀 반응은 시큰둥하다. 우리 인식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이런 나인 야후 사태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에서 그래도 한국이 잘해보자는데 우리도 좀 한국과의 관계를 잘해보자. 이런 반응이 왜 안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역정 내지 짜증이 나기도 한다라는 국민들 반응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일 국민 간의 인식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컵의 반을 우리가 먼저 채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뭐 오히려 뭐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 뭐 경제 외교적으로 일본과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꽤 있지만 일본이 한국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아마 사이즈로 비교하면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는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제 일본과 대등한 선진국이 됐죠. 소득 수준이. 근데 이제 아직도 일본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기성세대도 꽤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의 예. 이 위상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양 교수님 근데 특히나 궁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관계를 윤 정부가 급진적한 것도 안 봅니다. 한미일 협력, 북한에 대응하는 북중로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일본하고는 협력해야 된다,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럴 만한 효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내지는 신뢰 구축이라는 건 중요하죠. 예. 대북 정책이나 대중 견제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판을 확보하는 거니까 나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일 정책도 그렇고 대북 정책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외교 비전이라든지 어떤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구축하게 되면 그다음에 대북 외교도 있고 대러 외교도 있고 대중 외교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 것은 전부 다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까 무슨 경제 안보뿐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심지어 프랑스까지 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다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의 과거의 영토가 있기 때문에 예. 프랑스가 관심을 보이는 건데 우리는 그 보고서 하나 나온 것 말고는 인도태평양 국이라든지 이 인도태평양 관련 부서가 아직도 없어요. 그냥 그 부정기적으로 국장급들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는 정도입니다. 외교부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담 부서는 없어요. 인도태평양에 관련된 전담 부서는 없습니다. 하나의 국이나 과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다 아니면 한미일 안보 대토크를 구축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정책 없죠. 그리고 이건 상당히 이념적이고 일종의 네오콘적인 사고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중국이 싫다. 무조건 일본이 싫다.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러시아가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라는 것은 실용외교, 국익외교, 국민외교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국민들의 기업들의 이익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가능하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일종의 좀 오버일지 모르지만 관념론에 빠져 있어요. 일본과는 무조건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더냐? 무조건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 우리 기업의 자존심, 프라이드, 이익 이런 것들이 계속 깎여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맞지 않고 국민 외교라는 것은 일본이 외교 청사에 다 이야기합니다. 일본도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것이 중요한 외교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되는 게 일본과 가까워진 것, 또 이제 미일과 가까워진 것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또 비교되는 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조 센터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한중회담을 가졌습니다. 살짝 이 한중관계 복원의 계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방중이 됐든 시진핑 주석의 방한했든 왜 두 사람이 빨리 안 만날까 하는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제 거의 이번 달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하는 거로 예. 합의를 거의 한 것 같아요. 오는 26일에 한중일 회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총리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일은 없을 거예요. 리창 총리도 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 총리지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한중일과 한미일 사이에 어떤 균형적인 외교가 있었느냐. 한중일은 뭐 지역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도 중요하긴 한데 미국을 매개로 한 이 세 나라의 안보 협력도 혹은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중요하긴 한데 예. 예. 현재 그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미중 미러 간의 갈등 이 국면 속에서 한미일 협력망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같이 이 한중일도
좀 밸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중일의 그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웠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데 한중일 회담이 2019년 12월 달에 있고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예. 코로나도 있었고 그전에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못했을 때는 뭐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한일이 나쁘든가 중일이 나쁘든가 뭐 한중이 나쁘든가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세 나라 관계가 뭐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시점이 이제 왔구나. 그런 예. 의미에서 이제는 이 한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평화, 뭐 번영, 이런 안정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 나라가 좀 협력의 그 계기를 좀 마련하는 기회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맞이한다면은 예. 아주 좀 좋겠고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창민 교수께 짧게 하나 여쭤보고 세 분에게 이제 마무리 발언을 요청할 텐데요. 자, 26일 한중일 회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중일도 만나지만 한중, 한일, 중일 이렇게도 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 한일 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라인 야후에 대해서는 이날 어떤 이야기를 건네야 될까요? 뭐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명확하죠. 지금 오늘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이버가 지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정부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부당하게 뭐 다른 나라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가 되는 사태는 사실은 최악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고 예. 뭐 아까 뭐 사실은 뭐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에서 지금 틱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은 또 몇만 건의 또 유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분 매각이 되는 사태는 절대 막아야 된다. 양 교수님 짧게 이런 요구를 우리가 일본에게 했을 때 일본은 어떤 반응을 우리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걸 정말 진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우리 행정지도 하는데 한국이 무슨 상관이 어떤 반응일까요? 아니 기시다 총리도 지금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기시다 총리의 외교적인 업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은 분명한데 적어도 이제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지속돼야 맞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저는 우선 당장 급한 게 지금 7월 말에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사도강상 결정되거든요. 예. 그 21개 이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원국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또 양보할 가능성이 점차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어떤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냐면 2015년부터 문제된 군함도에서 분명히 일본 측이 명기하겠다. 한국인의 피해 고통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걸 안 지킨 상태에서 또다시 1,500명이 끌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사도강상을 또다시 찬성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마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예. 조세현 팀장님 이제 30초입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임기 대일 정책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핵심만 말씀해 주시다면요. 뭐 대일 정책뿐만 아니라 아까 양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틀을 좀 바꿔야 돼요. 2년 지났습니다. 2년 전에 취임 전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고 앞으로는 더 달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전략 전체적으로 좀 재구성을 하고 만약에 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면은 인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대일 정책도 좀 바꿔야 한다.